북한 전투기 위협 비행에 이어 미사일과 방사포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이 9.19 군사합의 위반을 엄중 경고했지만 북은 오늘도 280여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된 뒤 중국 선박에 구조됐던 정황을 국방부와 해경이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또 당시 17시간 동안 33km 수영이 가능하다고 결론냈던 실험은 객관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 자금 수십억 원이 중국으로 밀반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민간 대북 교류단체 아태혁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돈이 북한으로 전달된 게 아닌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세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건식이 다음 주 월요일 출소해 의정부 보호시설로 이동합니다. 의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집값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엔 헐값 매도자 신상을 현수막으로 내걸자는 글이 올랐습니다. BTS 콘서트가 내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공연장 주변은 이미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빈도와 방식 모두에서 도발의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방사포를 동원한 3중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서 조금 전인 오후에도 동해와 서해로 수백 발의 포를 마구잡이로 발사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곳은 모두 9.19 군사합의에 따른 도발 금지 구역인 해상 완충 지역이었습니다. 먼저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구민성 기자, 이런 일은 아주 이례적인데 먼저 오늘 오후 북한이 정확히 어디를 향해 포사격을 했습니까? 네, 북한은 오늘 오후 5시쯤 동해와 서해안 일대를 향해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동해, 서해 양쪽으로 나눠서 도발을 한 건데 포탄은 모두 9.19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고 군은 발표했습니다. 네, 북한은 먼저 조금 전 오후 5시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를 발사했습니다. 이어 5시 20분부터는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모두 200여 회의 포성이 들리고 물기둥이 관측됐습니다. 군은 포탄이 해상 완충구역 내에 떨어졌지만 우리 영해에 떨어진 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도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도발 중단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에도 동서해로 170여 발 포 사격을 감행했고 이 포탄들 역시 완충 수역 내에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 상황까지 모두 더하면 오늘 하루에만 총 450여 발을 해상 완충 구역으로 쏜 겁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공조하에 북한의 추가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국방부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구민성 기자가 전해온 것처럼 북한은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도 전투기 10여 대를 출격시켜 우리 군의 대응 출격 기준이 되는 전술 조치선을 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포사격까지 하면서 동시다발로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상황은 이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 전투기 10여 대가 우리 군의 레이더에 포착된 건 어젯밤 10시 30분쯤. 북한 전투기들은 우리 군이 즉각 대응을 위해 설정해 놓은 전술 조치선을 넘어 두 방향으로 남하하더니 9.19 합의에 따라 정해진 비행금지 구역 서쪽 5km, 동쪽 7km 인근까지 접근했습니다. 북한 전투기들이 전술 조치선을 넘은 건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곧바로 F-35A 스텔스기를 대응 출격시켰습니다. 북한은 잠시 뒤인 새벽 1시 20분쯤 황해도 일대에서 130여 발의 포를 서해상으로 발사했고 곧이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1시간쯤 뒤엔 강원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약 4시간 30분 동안 연쇄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북한이 육해공에서 동시다발로 도발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면서 도발 수위를 계속 끌어올릴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170발의 포탄은 남북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적대 행위가 금지된 해상 완충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건데 북한이 이 합의를 어긴 것은 2년 5개월 만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우리 군이 아닌 주한 미군이 남쪽을 향해 쏜 사격 훈련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군은 오늘 새벽 1시 20분부터 3시까지 방사포와 곡사포 170여 발을 동해와 서해로 발사했습니다. 북한 포탄이 떨어진 곳은 동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이었는데 이곳은 9.19 군사합의에서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며 정해놓은 완충 구역이었습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북한군 총참모부는 도발 직후 남한군이 어제 10시간에 걸친 포 사격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켰다며 책임을 우리 군에 돌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언급한 훈련은 주한미군의 다연장 로켓 사격이었고 그마저도 육상 완충구역 밖에서 남쪽을 향해 쏜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약속을 지키고 한쪽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은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남북이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북한이 이 조항을 도발의 정당화 구실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조항은 2018년 합의 때부터 우리 군의 족쇄로 작용할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서 4년 전 맺은 9.19 군사합의가 존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 태도에 달렸다며 파기 가능성을 열어뒀고 정부는 5년 만에 독자 대북 제재까지 발표하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포병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북한이 동해와 서해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한 포 사격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발사와 2020년 5월 비무장지대 소총 사격 이후 국방부가 꼽은 대표적 합의 위반 사례입니다. 대통령실은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지 파기될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9.19 합의 파기 여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무관하게 논의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여당은 군사 합의와 함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도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은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철저한 합의 이행을 강조하며 평화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 인물 15명과 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해킹과 같은 사이버 분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해 본격적인 북한의 돈줄 차단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시신이 소각된 걸로 보인다는 군의 초기 발표가 닷새 만에 뒤집힌 과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피살 정황이 담긴 자료는 대거 폐기됐고 해경은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작해내기도 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살 사실이 청와대 안보실과 합참에 보고된 지 10시간이 지나 첫 대면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북측에도 확인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나흘 뒤인 27일엔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며 국방부에 재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을 소각했다는 사과 통지문을 받은 지 이틀 뒤였습니다.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그 뒤 국방부는 감청과 정찰자산 등을 통해 이 씨가 사살되고 불에 훼손된 상황을 확인하고도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확인하였다는 저희가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은 이런 부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 의사를 타진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당시 서욱 국방장관은 군 보고서 60건을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국정원도 46건의 자료를 무단 폐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이란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한 정황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춥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과연 17시간을 헤엄쳐 북으로 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해경이 그렇게 결론을 낸 이유가 놀랍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고작 1km를 수영한 실험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결론 냈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서해 피격 수사를 지휘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소환 조사한 건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발표를 위해 실험 결과를 은폐하고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해경은 이 씨가 실족해 표류했다면 피격 장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표류 예측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또 실종 해역에서 17시간을 천천히 수영하면 33km를 거슬러 갈 수 있다는 예측 결과도 발표했는데 구명조끼 등을 착용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해역과 조류가 다른 인천 내항에서 불과 1km를 수영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당시 해경 수사팀에선 이런 결과로는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지만 묵살됐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두고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명확한 조작 정황이 다 드러났는데도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는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감사해 수사 의뢰까지 한 건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80년대의 안기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야당을 탄압하고 그러면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감사 범위를 제한하고 감사 개시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 조작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는데도 반성도 없이 정치보복 운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음이 반성은커녕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운운하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법과 정의를 모욕하는 후안무치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의 태도도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그대로 믿는다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고 그것도 모자라 객관적인 정황들을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하나하나 다시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자, 먼저 구명조끼. 당시 해경은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사실을 월북 의도의 중요한 근거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네, 고 이대준 씨가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건 맞지만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데요. 예. 우리 정부가 보유한 구명조끼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자가 적힌 게 없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구명조끼 중에도 한자가 적힌 것은 없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또 당시 선박의 구명조끼 수량도 그대로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배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국방부 해경이 이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겁니까? 네, 감사원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월북 시도 주장과 안 맞는 증거는 처음부터 배제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해경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사실을 쏙 뺀 채 이 씨가 입은 구명조끼는 무궁화 10호에 있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씨가 입고 있었다는 이 한자 적힌 구명조끼는 뭡니까? 네, 당시 국방부는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되기 전에 외부 선박에 잠시 옮겨 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실종 시점부터 발견될 때까지 38시간 동안 그 해역에 있던 배는 중국 어선 한 척뿐입니다. 예. 이 씨는 팔에 붕대도 감고 있었다는데요. 군 당국은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 어선을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군요. 이 씨가 배에 신발을 남겨두었다는 것도 월북 의도의 중요한 근거로 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해경은 슬리퍼가 이대준 씨 것이라고 했지만 누구의 것인지 결국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유족들도 문제 삼았던 부분입니다. 예. 또 도박으로 꽃게 구매 대금을 탕진했다는 점도 확인이 안 된 정보인데 해경은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해경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월북으로 발표했는지 그 경위가 조사된 건 있습니까?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안보실은 국방부와 해경 등의 원보이스, 즉 한 목소리로 대응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예.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 안보실은 해경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슬리퍼가 발견됐다는 것과 이 씨의 사생활을 언론에 알리라는 겁니다. 이런 지침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해경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저류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점,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조사가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민주당은 감사원의 이 감사 결과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반대 증거를 내놓는지도 앞으로 좀 지켜보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속보로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들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무슨 연유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는지가 검찰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관련해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도왔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쌍방울 그룹 전직 임원들의 집을 동시에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쌍방울과 아태협이 중국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정황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은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대북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사 초청 행사에 수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이웃 국가들과 상생하는 검찰이 이와 관련해 쌍방울 그룹 전직 임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이 직원을 동원해 수십억 원을 달러로 바꿔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광물 개발과 옥류관 등 각종 사업권을 따낸 대북단체 아태협 회장 안모 씨의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과 아태협 측이 북한 인사들의 남한 방문이나 대북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최종 종착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태협 회장은 그동안 대북 송금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전혀 못합니다. 검찰은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재판을 넘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부지사가 후배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뇌물과 차량을 받은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쌍방울과 아태협이 가상화폐 사업을 하려 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태협이 가상화폐를 만든 뒤에 이재명 대북 코인이라며 판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상화폐는 모두 10억 개가 만들어졌는데 유사시 북한 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고까지 홍보했습니다. 경기도와 쌍방울, 아태협으로 이어지는 대북 사업이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이런 모든 일들을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전혀 몰랐던 것인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방울의 후원을 받아 경기도와 공동으로 16개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 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북한 인사 초청 행사에서 남북한과 주변국을 가상화폐로 잇는 블록체인 연방구상을 밝혔습니다. 남과 북은 이미 손을 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과 국토 개발, 물류와 유통사업 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실제로 가상화폐를 발행했고 북한 화폐 가치가 붕괴되면 이 가상화폐를 대신 쓸 수 있다고 설명서에 썼습니다. 모두 10억 개 발행을 계획해 일부는 국내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태협 회장 안모 씨가 이 가상화폐를 이재명 대북코인이라며 판매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북코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또 다른 아태협 전직 직원은 안 씨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에 가서 코인을 쓸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와 관련 아태협 회장을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코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가상화폐가 북한과 연관됐는지, 자금 세탁에 이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이번에는 승무원 부정채용 혐의로 다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예, 박건우 기자. 네,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자, 일단 심사는 다 끝났다고요? 네,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신문은 오늘 낮 2시부터 시작해 4시 30분쯤 끝났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지금 검찰 조사실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나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영장 심사 전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대답만 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과 최정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청탁을 받고 120여 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이 기간 승무원 500여 명을 채용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24% 정도가 부정 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 측은 추천으로 지역 인재 30%를 채용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회사 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뒤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넉 달 만에 또 구속 위기를 맞은 겁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에도 이 전 의원 등이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다음 주 월요일 만기 출소합니다. 풀려난 뒤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경기도 의정부의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인데 이곳에서 김근식은 야간 외출이 통제되고 전담 보호관의 1:1 감시를 받게 됩니다. 먼저 김보건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의정부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9살 어린이부터 17살 미성년자까지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근식. 오는 1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하자 정부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머물도록 조치했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에게 숙식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갱생시설입니다. 김근식은 출소와 동시에 특수 제작된 전자발찌를 차야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시설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만 사전에 행선지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같이 다니며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미성년 여성을 접촉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면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여성의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해서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근식은 이 시설에서 6개월 동안 거주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대 2년을 지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5명 규모의 특별 대응팀을 꾸리고 인근 아동시설과 학교 주변 등에는 CCTV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의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근식에 있는 갱생시설 200m 거리에는 이 양육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내는 아동보호시설이 있고 또 인근에는 초중고등학교 6개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갱생시설입니다. 김근식이 출소 후 곧바로 이곳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김근식이 지낼 갱생시설과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인 이곳에는 아동보호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동들 보호해야 하는 시설. 아니, 당연히 같이 갱생시설 인근에는 초중고교 6곳도 밀집해 있습니다. 밤늦게 학원을 마치는 학생들은 귀갓길이 무섭고 학원 끝나면 늦은 시간인데 마주칠까 봐 무섭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좀. 학부모들은 아이 걱정에 벌써부터 애가 탑니다. 애가 혼자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라든지 혹시 그럴 때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오늘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김근식 입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들이 2개가 있고 또 그 중학교도 있고 이런 곳에 그 거주지로 정한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재범 우려가 높다며 법무부에 입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일대에는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 의정부 시민들은 내일 김근식의 입소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 집값 급락세 속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시세보다 낮게 판 매도자 신상을 공개하자는 돈 없는 반응도 나옵니다. 집값 하락을 부추긴다는 건데 정수영 기자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지난달 말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원에 매매됐는데 작년 11월 실거래가보다 6억 원 낮습니다. 10개월 사이에 금액이 33%나 빠진 겁니다. 세금부분 묶인 분이 빨리 매도하셔야 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급매로 거래가 됐다고. 거기 입주민분들은 이제 난리 나셨죠. 거래 금액이 알려진 뒤 온라인상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이 아파트를 헐값에 팔았다며 천벌받을 것이란 글을 올리자 적정 가격은 8억 원, 분양가로 돌아갈 것이란 조롱성 댓글이 달린 겁니다. 최근 가격이 급락한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헐값 판매자 신상 정보가 적힌 현수막을 걸자는 논란성 게시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일부는 중개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마저 비난합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금액을 싸게 내려면 아니 왜 이렇게 집을 싸게 내느냐, 그래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했다. 9년여 만에 수도권 지역 매수 심리가 가장 낮게 떨어진 거래 한파 속에서 매매가를 둘러싼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날선 반응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로 들어서면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는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 1년 전만 해도 1억 빌리고 25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내던 걸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내야 합니다. 답답한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축산 사료 관련 제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 5년 전만 해도 대출 금리가 0.8%였는데 지금은 4%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을 때가 0.8% 받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지금은 올랐지만 아니 3.81%로 받은 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금리도 6%까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하죠. 그러면 우리 대출 이자가 좀 더 나가겠네?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밤잠을 못 자요.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8월 기준 4.65%, 1년 새 2%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3%에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 명에 달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의 원자재값 상승에 이어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겁니다. 그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12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통해서 간극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면서 이자 상환 유예 등 빚 부담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매년 건보료가 올라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죠. 건보 재정을 축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해서 보험 사기를 치는 이른바 나일론 환자인데요. 이걸 막아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건 심사에 평균 2년씩 허비하는가 하면은 엉뚱한 판정을 내리기도 해서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꾀병으로 입원해 보험금 2,100만 원을 챙긴 A씨 일당.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보험금을 모두 토해냈지만 심평원은 3년 넘게 심사하다 작년에 입원이 적정했다는 엉뚱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5년간 민간 보험사 등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45만 명. 이들이 타는 보험금은 4조 2,500억에 이릅니다. 반면 건보급여를 회수해야 할 심평원의 평가는 평균 2년 넘게 걸리다 보니 미결 건수가 한 해 3만 건씩 쌓이고 있습니다. 심평원의 늑장 대응으로 건보 재정 누수가 심각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평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결과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누수의 한 원인이 되기도. 물은 어디 가시죠? 여박입니까? 환자복 차림으로 지하철을 타거나 술집에 들락거리는 등 뻔뻔한 사기 행각이 사회적 논란이 된 건 올해입니다. 4년 전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기간을 90일로 단축하고 담당 직원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보험 사기로 누수되는 건보 재정은 연간 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확정짓는 20차 공산당 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 대회를 앞두고 베이징 경비는 한층 더 삼엄해졌고 이례적으로 내부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을 독재자로 표현한 현수막이 도로 한복판에 내걸린 건데요. 변재영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 거리. 평소 볼 수 없었던 정복 차림의 공안들이 눈에 띕니다. 곳곳에서 통행 제한이 이뤄집니다. 전날 주요 대학이 모여 있는 서부 지역 한 고가도로에 독재자 시진핑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Just how rare and extraordinary it is to have a demonstration like this, not just because it's in the capital, but because it's a direct opposition. 당대회 최종 준비 과정인 7중 전회 공보문에는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14차례 등장했습니다. 도심엔 지난 10년간 업적을 알리는 홍보물이 배치되는 등 중국은 사실상 시 주석의 3연임 대관식 띄우기에 달아올랐습니다. 党的形态的转变和民族主义意识形态的确立和个人的集权，应该说是过去10年中国社会所发生最大变化。 하지만 이전 같은 축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국이 고수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현장에 오는 외신 취재진도 750명, 5년 전 당대회의 40% 수준입니다. 중국 당국은 내부 불만 표출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사이버 검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러시아 남부 도시가 폭격을 받아 아파트가 무너지고 탄약고가 불에 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라는 주장이지만 우크라이나는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선 상황이 거듭 악화되자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의 참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을 맞아 무너져 내린 고층 아파트가 먼지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잔해에 깔린 자동차에선 경적 소리가 요란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러시아 남부 벨고로드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아파트와 탄약고, 국경 초소 등이 파괴됐다며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사일이 잘못 떨어진 것이라며 포격을 부인했습니다. 벨고로드는 러시아가 키이우를 공습한 지난 10일 이후 지속적인 포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지였던 헤르손 지역 5곳을 탈환하자 러시아는 부랴부랴 주민들에게 러시아 본토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까지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는 대테러 작전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Нынешнего уровня, как сейчас, мы начинаем задействовать группировку союз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미 연준이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9월 물가 상승률이 또 시장 예상치를 웃돈 건데 의외인 건 계속된 물가 압박에도 증시가 급등했다는 겁니다. 덕분에 국내 증시도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준영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고물가 압력은 여전히 크고 광범위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올랐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6.6%로 4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지표에 다음 달 미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거란 전망은 98%까지 치솟았습니다. We cannot possibly allow inflation to become a runaway train. 그런데 증시 움직임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우존스는 2.83%, S&P 500 2.6%, 나스닥은 2.23%씩 급등했고 국내 증시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코스피는 50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2200선 위로 올라섰고 코스닥 지수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고강도 긴축 영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약세장에서의 일시적 반등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고강도의 통화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하단을 점점 낮춰갈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5조 원이 넘는 자본금으로 중견 건설사들의 보증과 대출을 해주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사장 자리에 이현재 전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계 종사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이나 건설 분야 경험이 없는 이은재 전 의원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국토부와 기재부 국장 2명과 국토부가 위촉한 전문가 9명, 또 조합원이 선출한 9명까지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장 인선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조합 이사장은 친정권 인사가 맡는 일이 흔했습니다. 현직 유대훈 이사장도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말 취임했습니다. 전문성을 외면한 채 오직 보훈 인사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서 대한석유협회장에는 박주선 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추대돼 보은 논란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아닌 협회나 단체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요즘 언론계 최대 이슈는 MBC 문제입니다.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녹취를 왜곡해 자막을 달았다는 의혹에 이어서 며칠 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부적절한 재연 영상을 사용한 사실 때문이죠.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당은 논란이 된 PD수첩 제작 과정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요구했는데 MBC 측이 거부하면서 1시간도 안 돼 국정감사가 파행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과방위의 MBC 업무보고에서
여당은 MBC PD 수첩이 대역 배우가 등장한 김건희 여사와 국민대 관계자 영상에 재연이라는 자막을 넣지 않은 건 의도적인 방송 조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역 배우를 진짜 국민대 관계자인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게 했다는 주장인데 박성재 MBC 사장은 문제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음성 대역을 표시했기 때문에 재연이라는 자막을 문구를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억지. 여당 의원들은 명백한 허위 답변이라면서 제작일지 공개를 요구했고 박 사장이 거부하면서 1시간 만에 집단 퇴장해 업무 보고는 파행됐습니다. 여당은 MBC 경영진의 총사퇴를 요구했고 막장 방송과 다름이 없습니다. MBC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합니다. 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제작 일지를 요구하는 등 방송에 관여하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게 방송 탄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부산에서 내일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BTS 콘서트가 열립니다. 5만 명이 볼 수 있는 무료 공연인데 공연표 없이 부산을 찾는 팬까지 더하면은 국내외 팬 10만여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산 시내는 이미 BTS를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광안대교가 보랏빛으로 빛납니다. 부산항대교와 부산타워 등도 방탄소년단 BTS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BTS 콘서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료다 보니 예상 입장객만 5만 명이 넘습니다. 콘서트 하루 전이지만 공연장 밖은 벌써부터 BTS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라색으로 꾸미거나 BTS 멤버 사진이 담긴 홍보 게시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국내외에서 팬들이 몰렸습니다. 부산에 사는 게 좀 약간 기대가 완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Always wanted to come to one of the concerts here in Korea, and I never thought, it would happen. So I'm really excited that I get to.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등 지역 상인들은 BTS 특수 준비에 분주합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올지 예상이 안 돼서 평소보다 한 4-5배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객실 예약률은 95% 정도 진행이 됐고요. BTS 테마 패키지 같은 경우 출시되자마자 바로 만실을. 부산시는 콘서트가 열리는 내일 10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난 해소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 미술관 가면 작품 설명해주는 오디오 가이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음성 좋기로 유명한 배우들이 전시회 도슨트로 변신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물방울 무늬가 새겨진 거대한 노란 호박. 모바일로 작품 해설을 누르면 배우 황정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호박은 쿠사마 야요이에 있어 평화를 가져다주는 어린 시절 마음의 고향을 의미하는 특별한 모티브입니다. 몸 절반은 황금, 절반은 피부 근육으로 된 신화 속의 페가수스. 우리의 현실을 근육으로, 희망과 환상을 화려한 금색으로 데미안 허스트의 조각은 이병헌이 설명해 줍니다. 즐겁게 작품을 관람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 이병헌을 비롯한 다양한 배우들이 도슨트가 돼서 친숙한 배우의 해설은 관람객의 몰입도를 끌어올립니다. 평소에 관심 있던 배우가 하는 설명을 들으면 한 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렵게 느꼈던 것도 접근하기가 더 쉽다고 느껴요. 서양 최초로 한국 근대 미술을 다룬 미 LA 카운티 뮤지엄 전시엔 미술 애호가인 BTS의 RM이 해설을 맡았고 The man in this portrait is Emperor Gojong, who was formerly known as King Gojong, the last king of the Joseon dynasty. 이중섭 특별전엔 제주 출신 배우 고두심 씨가 참여했습니다. 제 고향 제주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작가인데요. 도슨트로 변신한 스타들이 국내외 한류 팬까지 미술 관람층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현역 시절 국민 타자로 불렸던 한국 야구의 전설 이승엽이 두산의 신임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이 감독으로서 선수 시절 영광을 누릴지 기대인데 우선 연봉은 선수 시절 명성에 걸맞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선수 이승엽은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홈런 626개를 쏘아 올렸고 통산 타점과 득점, 루타, 장타율과 OPS 모두 한국 프로야구 역대 1위입니다. 골든글러브는 10번, 정규리그 MVP는 5번을 받았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도 펄펄 날아 2006년 WBC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극적인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은퇴 투어까지 열렸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모든 거 다 저에게는 소중하고 소장할 생각이고. 더그아웃을 떠난 이승엽이 5년 만에 그라운드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두산의 신임 사령탑으로 3년 계약에 계약금과 연봉을 합쳐 18억 원을 받습니다. 지도자 경력이 없는 신인 감독으로선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감독이 된 전설은 포기하지 않는 야구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 시즌은 9위를 한 만큼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임감과 좀 부담감이 따르고. 이승엽 감독과 함께할 수석 코치에는 김한수 전 삼성 감독이, 타격 코치에는 두산 왕조 구축에 일조했던 고토 전 코치가 합류합니다. 이승엽 신인 감독의 취임식은 오는 18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란 서북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지대 광야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1700년 전 아르메니아 왕국이 검정 화성암으로 지어서 금은교회 카라켈리사라고 부릅니다. 여러 차례 국경선이 바뀐 끝에 이슬람 신정국가 이란의 섬처럼 남은 기독교의 성지죠. 햇살이 서광으로 비쳐드는 제단에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수건이 여느 성모화와는 좀 다릅니다. 긴 자락으로 목을 휘감아 머리카락을 감췄습니다. 바로 히잡이죠. 기독교 유적을 마지못해 보존하면서도 성모에게 히잡 씌우는 건 빼놓지 않았던 겁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른 여성의 옷차림은 종파와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기본은 히잡입니다. 이란 여성들은 이렇게 스카프처럼 다채로운 빛깔과 무늬로 멋을 낸 루사리를 히잡으로 즐겼습니다. 그렇게라도 한 가닥 억압을 벗어보려는 몸짓이겠죠. 하지만 이란은 히잡 착용의 어느 선을 넘는 것은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히잡이 여성의 삶을 율법 안에 묶어두는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는 것이죠. 22살 이란 여성 마흐사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경찰에 끌려가 숨진 뒤 한 달 넘도록 격렬한 시위가 이란 전역에 번지고 있습니다. 강경 진압으로 숨진 사람이 벌써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위대를 가로막은 경찰에게 한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토해내는 절규처럼 시위는 이미 히잡의 차원을 벗어났습니다. 남녀와 연령과 계층을 가리지 않는 시위대가 이란 사회의 구조적 근본적인 모순들을 꺼내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분노의 목소리는 정치부터 일상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슬람 신정체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영방송이 해킹당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불길에 휩싸인 채 뉴스에 등장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란은 40년 넘도록 이슬람 원리주의에 갇혀 국민을 피폐한 삶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친 국민들은 이제 빵을 넘어 숨 쉴 수 있는 자유와 민주의 공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봄은 과연 찾아올 수 있을까요? 10여 년 전 여러 이슬람 국가를 바꿔놓았던
아랍의 봄을 다시 생각합니다. 10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다 였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낮에는 온화하겠는데요.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도 점차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절정까지는 아니지만요. 이번 주말 강원도를 중심으로 단풍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일부 산지에서도 단풍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짙겠지만 낮이 되면 모두 사라지겠고요.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서울이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이 지난 뒤에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